우리 소화, 그지? 소화까지 배웠지? 그죠? 우리 물질 대사 중에, 그죠? 여러분 거기 소화 중에서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이제 호흡을 배울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화계라는 계통이 있어. 소화계. 여러분들 병원 가면 소화계 계통이 있죠, 그죠? 거기 마찬가지로 소화계 쪽은 물질 대사 중에 이화죠. 근데 호흡과 다른 점이 뭐였어요? 호흡은 발생한 에너지를 일부를 저장했죠. 그지? 근데 소화 쪽은요. 이 화학 반응 물질 대사 이화작용이 몸 밖에서 일어난단 말이지. 왜? 소화기관 자체가 몸 밖이거든.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소화액은 외분비선입니다. 우리 침도 여러분들 소화액인 건 알죠? 눈물, 콧물 이런 것처럼 외분비선이기 때문에 소화는 이화작용을 통해서 발열 반응을 하지만 그 에너지를 이용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에너지가 우리 몸에 체온을 높이는 데는 쓸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에너지 효율적인 면에서는 0%예요. 알겠습니까? ATP를 합성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소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자,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산소의 흡수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우리 몸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려면 각 기관계를 쭉 알아야 되거든요. 기관기 계통을.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소화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뭐 아밀레이스니 라이페이스니 이것도 내신에서 중요하지만 소화계 계통의 기관을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조직의 개편이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세포로 구성된 것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그러고요. 동물인 경우는 조직이 뭉쳐서 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계가 되죠. 그리고 기관계들이 뭉쳐서 개체가 된다는 썰인데 우리는 지금 요 과정을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이 단원은 이거 배우는 거예요. 기관계. 소화계를 배우는 거예요. 소화계. 그럼 뭐가 소화계를 구성할까요? 소화기관이 구성하겠죠. 그죠? 그러면 소화기관에는 입이 있겠죠. 입. 그 다음에 뭐 목구멍이 있겠고요. 식도라고 하는 거예요. 식도. 그 다음에 위, 소장, 대장, 그리고 뭐요? 항문. 알았어? 내가 왜 항문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들려요. 항문이 뭐냐 그러면 배설계예요. 우리가 말하는 고구마 있죠, 고구마. 고구마가 배설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죠. 음식을 다 소화 못 시키고 날아간 쓰레기입니다. 다시 그럴 순 없겠지만, 했던 그런 거예요. 음식물에 쓰레기가 나간 거기 때문에 배설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죠? 특히, 이 소화계에서 여러분들, 간도 명심하세요. 간도 소화계입니다. 간에서 뭐가 생성되는지 아세요?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쓸개즙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기관계를 공부할 때 뭐 소화액도 좋고 소화 효소도 좋고 어떤 영양소가 어디서 소화되는 것도 좋지만 큰 그림은요. 이런 소화계를 구성하는 소화기관에 간도 들어가고 항문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나머지 건 여러분들 다 알아요. 보면 항문과 그 다음에 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자, 이제 산소의 흡수 과정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을 호흡계라고 합니다. 호흡계. 그래서 여러분들 호흡계 질환. 요즘 뭐 코로나19 뭐 이런 거인데 이것도 호흡계 질병이 될 수도 있죠. 호흡으로도 전파가 되니까. 그래서 호흡계에 작용해가지고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흡계의 작용은요. 기본 목적이 이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기체교환이에요. 자, 기체교환이란 무엇인가? 우리 몸과 외부에서 공기와 몸 사이에서 산소 기체를 흡수하고 CO2 기체를 밖으로 내보낸다는 얘기죠. 아셨어요? 이게 기본적인 호흡기 작용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환된 기체를 가지고 세포 안에서
바로 세포 호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호흡기의 작용은 기체교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에너지를 얻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호흡기에 대한 얘기만 뜩 나왔는데 그냥 얘는 뭐만 하면 된다? 우리는 세포 호흡은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건 뭐만, 기체교환만 배우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디에서?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지? 몸속에 일어나는데 이거는 앞에 우리가 뭐 배웠어요? 세포 호흡을 배웠죠. 그러니까 호흡계는 사실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나뉘는데 여기는 뭐만 배운다? 외호흡만 배워. 외호흡. 그러니까 호흡계는 실제로 기체교환하고 뭡니까? 에너지 발생을 목표로 갖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 세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그러나 우리는 이 장에서 뭐만 배운다? 외호흡만 배운다. 이런 걸 보통 내호흡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내호흡. 자, 외호흡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니? 결국은요, 폐하고 어디? 폐포. 그러니까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웁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호흡 운동이라는 게 있고 폐에서의 기체 교환이 있는데요. 먼저 외호흡 단계는 말 그대로 이 기체 교환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외호흡이에요. 얘가 바로 외호흡. 야, 오늘은 수업 시간이 너무 좋다. 수요일은 막 저쪽 너머에 막 꼬맹이들 막 우리 아까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너무 조용하니까 기분이 좋네. 자, 외호흡은 말 그대로 기체교환인데 어디서 일어난다? 폐에서 일어납니다. 폐. 또는 조직과 세포 사이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조직과 모세혈관 사이.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외호흡입니다. 기본적인 기체교환이죠. 그럼 첫 번째. 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폐는 자, 모세혈관과 뭐 아무래도 모세혈관은 내분비선이니까 그죠? 몸 안으로 흐르는 선이니까 얘는 몸속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 몸. 그 다음에 폐포라는 게 있어요. 폐포. 이 폐포는 꽈리 모양의 모양이에요. 폐 안에. 알겠죠?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포도송이처럼 동글동글한 것이 수억 개가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게 폐 안에 들어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공기.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는 게 누구냐? 얘입니다. 그 다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누구냐? 우투죠. 이때 이 공기의 이동 원인은 기체라고 합시다. 공기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기체 이동 원인은 CO2, O2의 각각 분압차 때문에 이동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각각의 분압차. 그러니까 압력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압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 기체 공기를 100으로 놨을 때 산소가 많이 차지하느냐 적게 차지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O2의 이동을 보면 우리 몸 안에 모세혈관 쪽이 압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걸 O2 분압. 얘가 낮아요. 그러면 폐포 쪽은 O2 분압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O2가 이동하는 거죠. 알았어요? 그 쉽게 말해볼까요? 확산이에요. 확산 여러분. 말 그대로. 알겠지? 높은 산소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확산의 원리랑 똑같거든요. 그럼 CO2 농도는요? CO2의 이동은 어떻게 일어나냐? 이제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갑니까? 폐포로 가겠죠? 이렇게 폐포로. 이렇게 가는데
이쪽에 CO2 분함이 상당히 높아서 공기 중 CO2 분함이 낮은 쪽으로 이산화탄소와 O2가 서로 이렇게 이동하더라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공기가 우리 폐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참고로 볼까요? 여러분, 외호흡의 가장 중요한 건 외부 공기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들어오는데 이게 근육의 운동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폐 안으로 공기가 들어올 때 여러분 들숨할 수 있죠. 들숨. 호흡으로 설명할까요? 호흡. 이게 호흡이에요. 들숨. 날숨. 마스크 쓴 거 당연히 알아요. 입냄새가 살벌하게 날 뻔했죠. 호흡이에요. 들숨, 날숨. 알았어요?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볍게 쓸 수 있는 거 뭐 때문에 그러죠? 폐안은 근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비 좋아하죠? 립 좋아하죠? 맛있어요, 그죠? 그 갈비뼈, 갈비뼈에 여러분들 립이라고 이빨이 신나게 뜯는 그게 바로 늑강근이에요. 갑자기 먹기 싫어지죠, 갑자기? 늑강근이라 뼈와 갈비뼈,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을 말합니다. 민문이근입니다. 부드러워요. 이 골격근은 다액세포고 그래서 막 그런데 얘는 획이 좀 별로 없어서 부드러워. 알겠습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요. 먼저 한번 봅시다. 알겠지? 이 늑강근이 수축하느냐 이완하느냐 갈비뼈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 몸통을 가르는 이 부분에 횡격막이라는 게 있어요. 횡격막. 이 막이 호흡을 하면 위로 올라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흉강에 봐봐요. 우리 몸이 들이마실 때 이 갈비가 올라올 겁니다. 위로. 알겠어요? 왜? 근육이 수축하니까. 쭉 당겨주거든요. 이거 올라오고 그럼 이 안에 부피가 상당히 작아져요. 알겠어요? 용적량이 되게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요. 1.5L 페트병이 갑자기 500ml 페트병을 주는 거예요. 공기는 그대로 있는데. 알겠습니까? 들여 마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용적량을 키우면 상대적으로 밖에보다 압력이 떨어지겠죠. 알겠어요? 용적량을 줄이면 안의 압력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늑강근이 올라오면 횡격막은 내려갑니다. 반대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늑강근이 올라오지 않을 거 횡격막 내려가서 안에 용적량이 커지죠. 그럼 압력이 밖에보다 1 정도 떨어져요. 이 1이 뭐냐면 여러분 1기압이 760mm Hg거든. 근데 얘가 759가 되는 거야. 그것도 들어온 거야. 알았어? 그러다가 다시 호흡하면 늑강근이 내려가죠. 횡격막 올라와요. 그럼 안에가 좁아졌죠. 압력이 높아집니다. 761. 밖에 항상 760인데. 그래서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알았어? 이때 이 들숨차, 날숨차가 큰 애들이 폐활량이 크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쥐성파 그분이 이렇게 폐활량이 이건 운동을 통해서 키울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산소량도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마다 달라요. 그게. 예를 들어 멕시코 같은 데는요 호흡량이 큰 것보다는 거기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산소가 희박해요. 그 사람들은 이 지표에 있는 우리보다 적혈구 숫자가 200만 개가 많아요. 산소 운반량이 상당히 많죠. 그런 애들이 이런 데 가서 공을 차잖아요. 날라다녀. 지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멕시코 애들 공을 잘 차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지구력이 좋다고 그러죠. 후반까지 막 뛰어다니고 막 쪼꼬한데 애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력이 좋고 그러면 이 폐활량의 차이 아니면 적혈구 차이인데 우리 뭐 한국 사람이야 적혈구 숫자가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폐활량의 차이일 거고 근데 걔들은 오히려 적혈구 숫자가 많아서 적은 산소의 이동량으로도 굉장히 지구력을 크게 가질 수 있다 이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냥 공기는 들어왔어요. 이 공기가 혈관을 따라 들어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기의 이동은 기체 분합차로 이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 폐에서의 기체 교환 해가지고 기체의 교환은 에너지가 든다 안 든다? 안 듭니다. 이거는 분합차 말 그대로 확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확산.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가거든요. 근데 기체는 이걸 분합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농도라는 표현은 화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 사실은. 알겠냐? 생명과학에서 이런 걸 삼투압이라고 표현해. 삼투압. 기체는 또 분압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차피 이거 농도야. 왜? 공기도 용액이거든. 공기도 용액이다. 알았니? 질소라는 용매 안에 산소, 이산화탄 이런 거 섞여 있는 거야. 용액, 기체 용액이야. 그래서 산소가 많으면 농도가 높다고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분압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산소가 적으면 농도가 낮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분압이 좀 적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 차가 크면 클수록 공기 이동이 잘 일어나. 알았지? 그런 원리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기억해. 산소나 CO2가 이동하는데 ATP가 소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ATP 소모 안 된다. ATP 소모되는 건 배워서 알고 있지? 능동수소냐. 능동수소. 알겠지? 저농도에서 고농도 관계로 보낼 때만 사용한다. 요렇게 호흡은 요 정도로만. 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사실 조직과 모세혈관 사이에서도 외호흡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폐 말고 조직이나 모세혈관 사이에 가서도 그걸 외호흡이라고 불러. 왜? 생각을 해볼까? 우리가 산소를 충분히 함유한 그 혈액을 보통 동맥혈이라고 불러. 그 선홍색 동맥혈이 온몸에 가서 산소를 공급해 줄 거 아니야. 쭉쭉쭉 빼준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조직에 있던 CO2 있지. 아까 그 세포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당 하나를 세포호흡을 통해서 686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면 40% 38 ATP를 저장을 하고 60% 내보내면서 생성물로 CO2하고 물이 나오잖아. 혈액이 그걸 끌고 가는 거야. 그럼 CO2는 모세혈관 속에 있는 혈액으로 CO2를 넘겨주고 모세혈관 혈액 속에 있는 O2를 잡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세포호흡을 할 수 있게끔 거기서의 교환도 이거랑 똑같아. 그런데 그것까지는 언급을 하지 말자고. 여긴 거의 안 나오니까. 얘는 거의 안 나오고 다만 이것만 한번 해볼까? 야, 폐에서 세포호흡 해야 해. 폐는 왜 한다고 생각했어? 폐도 세포로 구성된 기관이니까. 세포가 있는 곳은 모두 세포호흡을 해야 돼. 알았어? 폐에서 공기가 이동할 때 ATP가 소모되고 뭐 이런 거를 물어본 거지. 폐도 기관이란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기관은 누구의 집합체야? 세포의 집합체라고. 간에서 세포호흡 해야 해. 한다니까? 이런 거 느닷없는 정말 당연한 거. 그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귀족은 어떻고 서민은 어떻고 막 그런데 귀족은 밥을 먹어 안 먹어? 먹지 당연히. 서민도 밥을 먹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 그런 걸 질문할 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맨날 니네가 특정한 것만 막 외우다가 콩팥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에이 아니야 이런단 말이야. 콩팥은 뭐 조직으로 안 돼 있냐? 알겠어? 그런 것들까지 같이 알아서 요 정도만요. 여기는 이제 네 번째 한번 가보자. 영양소와 산소의 이동. 여기는 조금 까칠한데 왜 까칠하냐면 이곳이 바로 순환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환계라는 게 모든 기관계를 연결하는 도로 역할을 하는 애들이야. 혈관은 물론이고. 알겠지? 예를 들어서 심장이 이제 우리 대전과 같은 곳이겠지. 전국에 뭐 철도가 모이는 곳, 뭐 이런 거, 교통의 중지. 그러니까 심장이 중심으로 해서 혈액으로 쏘면서 혈액 속에는 노폐물도 있겠지만 영양소도 있겠고 지금 여기서 배웠던 산소기체, CO2기체도 있겠지. 그치? 그런 것들을 각 조직에 원활하게 운반해주는 역할을 얘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순환계 쪽을 보면 영양소 이동이니 그 다음에 산소의 이동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오는 학교가 있고 그냥 막 때려 먹는 학교가 있는데 좀 자세히 해줄게. 먼저 영양소 이동은 이제 오늘 이 시험에 있겠지. 있어.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면 소장에서 자 실제로 이런 걸 문맥순환이라는 말을 쓰거든. 근데 니네 거의 나오진 않아. 문맥순환이라는 말을 쓰는데 먼저 수용성 영양소 있잖아.
얘가 시험에 좀 자주 나와요. 수용성 영양소는 융털에 어디로 흡수돼? 모세혈관으로 흡수된다. 모세혈관. 그죠? 얘가 어디를 통해서? 간 문맥을 통해서 어디를 거쳐서? 간을 거쳐서 간 정맥으로 나간다. 그리고 하대정맥. 알겠어요? 대정맥으로 빠져서 어디로 들어간다? 이게 누구니? 심장. 심장에 무심방으로 가. 무심방. 심장이 이제 방실방실로 돼 있거든. 무심방으로 간다. 이게 이런 그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이거 뭐라고? 여기 소장이 되겠죠. 이게 소장. 이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가 어디를 거쳐서? 간을 거쳐서 어디로? 대정맥.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알았니? 얘들이 수용성 영양소의 운반 과정, 이걸 문맥순환이라고 해. 알겠지? 그런 영양소의 이름이 여기서 일어나고, 지용성은 잘 나오진 않지만, 지용성 영양소는 이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 써준 거예요. 기억나냐? 비타민 뭐 B군, C군, A, D 이렇게 다 써준 거잖아. 지용성은 융털의 어디를 통해서? 그래, 암주관을 통해서 가슴관을 지나서 좌쇄골 하대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우심방으로 들어가준다. 이런 얘기죠. 결국 우심방에서 만나요. 대정맥을 통해서 다 만납니다. 자, 이렇게 영양소가 이동하죠. 그러면 여기서 순환계의 기준이 누굽니까? 혈액이잖아요. 혈액. 그죠? 혈액을 통해서 얘들이 운반한다는 거죠. 혈액에 대한 얘기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의 이동이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심장을 중심으로 혈관계를 명칭을 내릴 줄 알아야 되는데, 봐라. 우리가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동맥혈은 얘가 기준이에요. 누구 분압? O2 분압이 높고요. CO2 분압이 낮다. 깨끗한 피라고 하죠. 깨끗한 피. 그래서 선홍색을 떼요. 이런 걸 동맥혈이라고 하고요. 정맥혈은 온몸을 돌고 심장에 도달하네요. 얘는 온몸을 향해 나가는 혈이고요. 얘는 돌아서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쿠팡 배달차, 그죠? 로젠 택배차, 니네한테 쫙 뿌리러 가는 거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쓰레기차, 그죠? 나온 거 싹 걷어들여 오는 애들. 얘들은 반대겠죠. O2 분압이, O2가 없진 않습니다. 있어요. 분압이 좀 낮고요. 얘는 CO2 분압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이게 상대적인 건요,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얘하고 얘. 알았지? 그래서 더러운 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검붉은색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죽은 피 나온다고 그래. 체했을 때 땀에 시커먼 거,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 혈과 그 다음에 혈관은 좀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요. 혈액 속에는 누가 들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알았습니까? 오른쪽 그림에 보이죠? 혈액의 구성표. 다시 말하자. 혈액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어. 그냥 보기만 해. 여기서 적혈구는 산소 운반을 담당하는 걔가 이제 산소 운반하는 애고,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 분자 4개씩 데리고 가. 그러니까 택시라고 그래. 택시. 알겠지? 적혈구 하나가 산소 분자 4개씩 가지고 가거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500만 개가 있고 1제곱밀리미터 상에, 여자가 400만 개 정도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좀 부족하지. 그 빈혈에 잘 걸리는 거야, 여자들이. 알았지? 그리고 백혈구 숫자는 1세제곱밀리미터당 한 6,000개 정도 돼. 6,000개. 이 백혈구 숫자가 급증은 뭐니? 몸에 세균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병균이. 너네 옆구리 아파갖고 병원 가잖아. 그럼 혈액 검사부터 하지. 적혈구 숫자가 2만이 넘어가 버리면 맹장에 충수염. 염증이 생긴 거니까. 알겠지? 그렇게 백혈구 숫자로 어떤 감염되는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해. 배 아프다면 매년 혈액 검사부터 해. 혈소판은 20만 개에서 25만 개 정도 있는데 이건 혈액 응고에 관여해. 그래서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혈장이 있지, 나머지 혈장. 혈장은 여러분들 뭐 제가도 얘기했잖아요. 혈액을 뽑아갖고, 그죠? 림프행 얘기할 때 제가 분명히 설명했죠. 그죠? 얘를 가라앉혀 놓으면 위에 노랗게 뜨는 거. 이게 거기 혈장에는 여러 가지 성분도 많지만 물이 90%죠. 거기에 물이 90%인데 거기에 따라서 영양소나 산소들이 운반을 하는 거죠. 산소 운반도 여러분 혈장에 녹아서도 운반하는 데 있긴 있어요. 산소가 잘 안 녹긴 하지만. 근데 거의 적혈구가 다 운반하는 거고 CO2는 물에 그 녹아서 갑니다. 탄산수 이온의 형태로. 알겠어요? 그렇게 이동하는 경우도 있죠. 적혈구도 관여를 하죠. 카바미노 헤모글로빈 해가지고 O2 내리고 나면 그 빈혈의 CO2가 약간 타긴 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혈액들이 다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게 교과서에는 그렇게 심하게 안 나왔는데, 이 교재에는. 학교 내시는데요, 종종. 뭐냐?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 자, 혈관 과정 한번 봅시다, 혈관. 자, 혈관의 과정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우리가 심장을 중심으로 혈관은 이름을 명칭해. 알겠어요? 자, 심장을 보게, 심장. 오, 자, 오이고. 봤죠? 심장은 여러분, 원래, 보세요. 기준이 뭐냐? 요게 기준이다, 요게. 니들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야. 내 심장. 어디에 있어?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심장. 그죠? 이지랄 하잖아요. 여기 왼쪽에 있어요. 여기 있다고 킬러가 저놈도 왼쪽. 그럼 니는 간이 알았니? 자기 왼쪽에도 저쪽도 왼쪽 공부 있으면 간이다. 대각선을 끊어야 되겠지? 그지? 심장은 간이 큰 사람은 이쪽에 있고 간이 좀 작은 사람은 가운데 있다. 그래서 보통 영화에 보면 심장을 비껴 여기 안 없는 거야. 여기. 정확하게 이걸 쐈는데 간이 작은 놈인 거지. 그럼 간이 커갖고 옆으로 밀려있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심장은요 요게 빵이야. 요게 심. 요게 누구라고? 방. 실. 웃고 있어요. 방, 실, 방, 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니들이 보기에 우측이 좌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실이고 여기가 우심실. 우심방이거든요. 왜 방실, 방실 그러냐면 방에서 실로 혈액이 넘어가요. 다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혈액이 넘어갑니다. 그때요 이 좌심실과 연결된 이 심실과 연결된 혈관이 혈액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그려본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동맥혈 그 다음에 이거를 정맥혈 이렇게 해볼게요. 색깔로. 괜히 파란색이 깨끗하게 보일 것 같죠? 그죠? 있잖아요. 태극기도 아래쪽이 파란색이잖아요. 우리나라 쪽이. 알겠습니까? 저희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이럴 때 이 깨끗한 피는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심방으로 들어온다고. 알았어? 어딜 거쳐서? 호흡기인 폐. 폐를 거치는 거죠. 알았어? 그런데 과학자들이 기준을 세워놨어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무조건 정맥으로요. 심장에서 나오는 애들은 무조건 동맥으로요. 그래서 얘를 폐를 거쳐서 들어온다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폐 정맥이라고 불러요. 조심할 건 폐정맥에 무슨 혈이 흐르죠? 동맥혈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혈액을 칭하는 동맥혈, 정맥혈은 산소 분압과 CO2 분압으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걔가 지나가는 이동통로인 혈관은 심장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럼 이 피가 이렇게, 여기 이제 판막입니다. 여러분, 판막. 심장 판막증, 어린아이들 하는 게 이거예요. 판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 얘는 일방적으로 혈액이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피가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용렬을 하면 딱 닫혀요. 잘 봐요? 오, 소리 들렸죠? 이게 심장 일심이에요. 쿵, 떡, 쿵, 떡. 심장 소리 이렇게 내잖아. 쿵, 이게 이 판막에서 나는 소리죠. 쿵. 여기만 나느냐, 여기는 나죠. 알겠어요? 2천판, 3천판,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천판이라고 3천판이라는데, 3천판은 3겹으로 돼 있고, 2천판은 2겹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부르는 건데, 얘들이 딱 닫히는 게 일심음. 알겠어? 두 번째로 닫히는 데가 있거든? 거기가 또 이심음이에요. 그래서 쿵떡, 쿵떡, 이렇게 얘기하거든? 0.75초 차이로 이제 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혈액이 가서 좌심실 쪽에서 쭉 뽑아내죠. 심장에서 나가는 것을 동맥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럼 온몸을 향해서 나가야 되니까 혈류 상당히 빨라야 되겠죠. 얘가 좀 두꺼워요. 좌심실 쪽. 좀 두껍습니다. 얘가 근육으로 돼 있어요. 얘도 또 심장이. 그리고 얘들은 우리가 어떻게 안 해도 스스로 박동을 계속 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박동은 있어요. 여기. 동방결절이라는. 니네 심정지라는 말 들어봤죠? 심정지. 심정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배웠어요, 이거? 하는 거? 꼭 써먹으세요, 그거. 근데 여러분 처음 하다가 두둑 소리 납니다. 부러진 거죠. 그래도 해야 돼요. 어머! 그러고 가면 그 사람 죽어요, 그냥. 이거만 부러지고, 이러면서 이거만 부러지고 죽으면 안 되죠? 이게 부러질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특히. 그 다음 자녀픈 여학생들. 알겠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게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힘없는 상태로 누우니까, 센 사람이 누우면. 그래도 해야 된대요. 심장 박동, 동방결절을 작동을 해놔야 얘가 계속 뜨는 거거든요. 동방결절, 방실결절은 방과 실 사이에는 또 작동이 또 있어요. 거기다가 동방결절 힘을 빵 주면 얘가 빵 방실결절에서 욱 힘을 냅니다. 그러면 히스색이라는 것들이 쭉 퍼져 있어요. 잔가지, 간근육이. 그 근육들이 전체 심장을 덮고 있는데 거기서 또 잔근육이 나와요. 프리키넥 섬이라는 게. 봐봐요. 동방히프예요. 그러니까 그게 박동원의 순서가. 그럼 얘 전체가 꾹꾹 누르는 거야. 이걸 동방결절, 거기를 자극을 주는 게 니들이 마사지 심장. 알겠어요? 주잖아. 그죠? 여기를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얘가 온몸을 향해 나간다고 이렇게. 온몸을 향해 나갑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온몸을 들고 들어오는 애가 있겠죠. 이렇게 들어오고. 보여요? 이렇게 들어온 피, 야, 피 보세요. 오호, 이렇게. 여기가 이제 판막이 있다고 그랬죠? 얘들 판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들어온 피가 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어디를 거쳐서? 폐를 거쳐서. 다시 어디를 통해서? 이거 정확히 그려야 되겠다. 정확히. 폐를 통해서 나가면 요 나가는 피들을 동맥이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동맥은 어디를 향해 나오죠? 폐를 향해 나가는 거야, 폐동맥. 그러니까 폐동맥은 정맥혈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폐동맥, 폐정맥 100% 물어봐요. 정말로 많이. 그러니까 폐동맥은 가장 더러운 피가 흐르는 거고요. 폐정맥은 가장 깨끗한 피가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폐를 거쳤기 때문에. 알았지? 얘는 뭐 온몸을 거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용성 영양소는요. 봐봐요. 어디 있어요? 간을 거쳐서. 그렇죠? 간을 거쳐서 이거 들어가는 피라고 이거. 이렇게. 여기 뭐예요 이거? 소장. 여기 간문맥, 간정맥 만나고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쭉 오는 가슴간이거든요. 좌색을 하정맥을 통해서 여기다 만나요. 이게 지용성 영양소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이게? 이게 누구죠? 네, 콩팥이 콩팥. 맞죠? 콩팥을 거친다. 봐요. 이렇게 갑니다. 이 혈관 이름이 신장이잖아요. 콩팥이. 선생님. 신장을 들어가는데 왜 신동맥이에요? 얘가 기준이라니까. 얘한테 나왔기 때문에 동맥이고 신장을 향해 들어가는 게 신동맥이라고. 그럼 얘는 뭐겠냐? 나가는 애는 신정맥이겠지. 알겠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서 또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 신장은 좀 이따 우리가 배우는 배설기관인데 여기서는 요소 있지, 요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단백질을 가져가면 질소를 하려고 했잖아. 단백질이 암모니아가 생성돼서 여기 가서 요소로 합성된단 말이야. 간에서. 간이 쓸기집도 만들지만 요소를 합성하게 돼요. 암모니아는 너무 뭐니까 독한 물질이니까 암모니아 두 개를 합쳐서 요소 하나를 만들거든요. 이게 이제 오르니틴 회로라고 불러요. 생태 가면 배우는데 오시야, 오르니틴, 아르기나, 뭐 시트롤린 이런 식으로 계속 얘가 돌면서 사이클을 돌면서 요소를 만들어내서 여기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신장을 거치고 나면 요소의 농도가 된다? 줍니다. 그러니까 신동맥은 요소의 농도가 높고 신장맥은 요소의 농도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그렇다고 얘가 깨끗한 피가 아니라고. 깨끗하다, 더럽다는 뭘로 표현한다고? 오토분합차예요. 오토분합차. 과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게 이제 대동맥이고요. 이게 대정맥인데 이런 피들이 자 작동 과정을 본다면 폐를 거쳐요. 이게 호흡기죠. 여기는 뭐예요? 소화기죠. 소화기. 그죠? 호흡기에서 산소를, 소화기에서 영양소를 가지고 심장을 중심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보낼 때 얘가 꾹 눌러서 온몸을 향해 뿜어내려면 폐동맥, 대동맥 그쪽으로 피가 쭉 나가겠지. 튀잖아. 근데 대동맥은 온몸을 향해 나가고 폐동맥은 폐를 향해 나가기 때문에 얘는 그닥 셀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근데 얘는 굉장히 써야 돼요. 그리고 용종량이 좀 커요. 좌측이. 쭉 누르면 요 노란색의 천판이 닫히겠죠. 예심이에요. 쿵. 그 다음에 이제 쭉 뽑아냈으면 다시 쭉 빨아들여야 될 거 아니니? 열리는데 열리면 이 나간 피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 사이에 봐라. 요 사이에도 요 사이 폐동맥, 대동맥 사이에서 여기에도 뭐가 있어? 이런 천판이 있어요. 알겠어요? 반월판이라고 하거든요. 반달면 비슷하게 생겨서 반월판이라는 말을 쓰는데 걔가 닫히는 거예요. 딱 닫혀서 역류를 막는 거예요. 그게 이심음이에요. 그래서 쿵 하면 온몸을 향해 나가는 거죠. 떡 하면 피를 받아 끌어들이는 상황이에요. 왜? 반월판 닫히고. 알았어요? 이렇게 이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여러분 뭐 뿜어지니 갈라져 나가는 혈관들이 세동맥. 그 다음 거기서 또 갈라지는 게 모세혈관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모세혈관, 세동맥, 대동맥으로 이어져 있고요. 물론 맥압차는 동맥의 제일 크겠죠, 이쪽이. 그죠? 당연히 심장 쪽이 맥압이 제일 커서 최저압이 80이고요, 정상인은. 최고압이 12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혈압 잴 때 보면 몇에서 몇 이러잖아요? 최고든 최저든 80에서 120 사이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정상이에요. 딱 80에서 120 이러면 제일 정상이고요. 근데 최고 혈압이 80이 안 됐다. 그런 친구들을 저혈압 환자라고 해요. 근데 최저혈압이 120이 안 된다면 고혈압 환자겠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고혈압 환자가 무섭다고 들었죠, 여러분들. 고혈압이 되게 무섭다고. 근데 저혈압 환자는 조용히 죽어요. 증상이 없어요. 조용히 있다 죽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저혈압이죠? 나이가 먹으면서 정상 혈압으로 가요. 순서가. 나이가 먹으면서 고혈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누굽니까? 요놈하고. 요놈이겠죠? 폐정맥에는 뭐가 흐른다? 동맥혈이 흐른다. 알았니? 여기 누가 흐른다? 동맥혈이 흐른다. 여기 뭐가 흐른다? 정맥혈이 흐른다. 알았죠? 신동맥은요. 요소 농도가 어떻다? 높다. 여기는 요소 농도가 낮다. 그 다음 여러분 기억하고 니은 중에 암모니아가 발견될 수 있는 혈관이 어디다? 기억입니다. 기억. 왜?
얘가 뭐 하느니까 요소 합성을 하는 것이고 해독작용을 한다고. 해독. 알코올도 분해하거든요. 간이. 그러니까 어느 학교 만약에 자기 생명그림이 간에 대한 정보를 쭉 주잖아요. 그거 나와요. 알겠어요? 그때는 뭐 말로도 외우라 그랬던 애들이. 근데 뭐 적혈구도 파괴하고요. 쓸개집도 생성하죠. 요소도 합성하죠. 해독작용도 하죠. 헤파린도 생성해요. 우리 혈액에 붙지 않게. 그런 것들이 얘가 하는 일입니다. 됐죠? 이게 순환계입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건 폐동맥, 폐동맥이에요. 알겠죠?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도 그리고 중간에 이제 모자란 그림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상행선, 하행선이 있다면 고속도로가 바로 동맥, 정맥인 거예요. 고속도로가. 일반 이런 도로들이 뭐예요? 세동맥, 세정맥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택가의 작은 비탈게 조그만 똘똘한 그 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세혈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 그 작은 모퉁이 길하고 도로하고 고속도로하고 어디가 면적이 제일 넓을까요? 모퉁이 사이사이 길이 굉장히 넓어요. 재칭이 날 때 이거 이렇게 눌러주면 재촉이 멈춥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면적은 모세혈관이 제일 넓어요. 면적은. 알았지? 그리고 동맥은 혈류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기 때문에 구멍이 작아요. 얘는 구멍이 좀 넓어요. 넓다 보니까 역류에서 올라가잖아요. 중력과 역류에서. 그래서 이 대정맥 사이사이에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걔들은 동맥은 혈관이 두껍거든요. 그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막 쭉쭉 뻗어 혼자 나가는데 얘들은요 주변에 골격근이 눌러주지 않으면 피가 안 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림프관도 그랬잖아요. 그죠? 골격근이 눌러주는 힘으로 갔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혈할 때 그 피 뺄 때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죠. 피가 잘 돌아요. 금방 빼려는 수작이죠. 그러니까 페이지 47쪽에 있는 내용들이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왼쪽에 융털 보이죠? 융털에서 흡수된 수용성 영양소는 어딜 거쳐서 간을 거쳐서 알겠습니까? 대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우심방으로 들어간다. 알겠지? 그 다음 암주간으로 들어간 지용성 영양소는 어딜 거쳐서? 가슴관을 거쳐서 역시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대정맥을 통해서. 그 다음 폐를 통해서 교환이 된, 다시 말해서 자 여기 봐봐 칠판. 폐동맥을 따라서 간 CO2는 폐에서 몸 밖으로 내보내고, 알았니? 그 몸 밖에 있던 산소를 끄집어들은 폐 정맥에 흐르는 동맥혈은 좌심방, 좌심실을 통해서 온몸으로 가서 조직한테 다 산소를 공급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뭐냐? 소화계, 호흡계를 연결해주는 애들이 누구라고? 바로 순환계야. 알았지? 오케이?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써있다. 넘겨보셔요. 이제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시험 문제는 사실 순환계 아니면 이쪽이 나와. 노폐물. 그런데 내신은 다 봐야 돼. 소화계 또한 봐야 되고 호흡계도 선생님들이 만약에 해리도도 알려주고 막 이러면 거기가 또 설명을 선생님이 다시 해야 돼. 사실 해리도는 생2 과정이거든. 근데도 학교 선생님들께서 옛날 교재를 쓰시는 분들은 그냥 막 설명한단 말이야. 시험에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내거든. 근데 내용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이제 내신 준비할 때는 니들 프린트를 보고 쌤이 보강 설명을 해줄 거야. 지금은 뭐만 보냐는 거지? 기관계가 있다는 거야, 우리 몸에. 지금 배운 게 소화계 배웠고, 호흡계 배웠고, 순환계 배웠지? 이것들이 가만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이더라 이거지.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또 배설계야, 배설계. 자, 노폐물의 생성과 그 다음에 배설. 우리 이건 알았다. 얘들아, 고구마는 배설물이야? 아니라는 거 배웠잖아. 항문이 배설계야? 아니라는 거 배웠거든. 이해 갔어? 그런 것 좀 알고 있잖아. 그럼 노폐물이 일단 무엇이냐? 여기 한번 볼래? 자,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
뭐뭐로 구성되어 있어? 그 다음에 지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지? 맞지? 얘 뭐 나오니? 여기서 CO2하고 H2, CO2하고 H2, CO2하고 H2, NH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얘 어디로 빠져나가지 우리? 호흡계를 통해 빠져나간다. 맞지? 얘는 호흡계를 통해서 빠져나간다. 잘 들어라. 이건 아는데 이걸 몰라야 돼. 니네 창문에다가 해봐. 뭐 소리 돼? 김소리지? H2 나간다니까 거기로도. 그래서 얘들 모두 어디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된다? 우리 몸에 나오는 노폐물들이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 알았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얘야. 야, 요거 봐봐. 요 NH3는 이 형태로 우리 몸을 돌 수 없잖아. 그래서 얘는 어딜 통해서 간을 통해서. 알겠어? 누구로? 이거 이름이 뭐라고? 요소요. 알겠어? 요소를 합성을 해서 나가는데 문제는 이거지. 이렇게 요소의 활동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간단하게 가보자. 이렇게 꼬집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요게 요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암모니아 형태로. 이 빨간색은 어디를 통해 나가냐? 땀이나 오줌. 바로 배설계라는. 오줌을 우리가 보통 배설계라 그래요. 알겠어요? 땀이나 오줌을 통해 나가는데 여러분 땀 성분도 오줌 성분이랑 똑같아요. 남학생들 이제 대학교 가서 그죠? 자취하면 일주일에 런닝 획 벗어놓고 침대에 껴갖고 일주일에 찾아보면 노랗게 그죠? 땀하고 오줌하고 성분이 똑같으니까. 여학생들이 그걸 많이 본다면 그건 아니겠죠, 그죠? 남학생들이 한번 자주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 우리 몸 밖으로 노폐물처럼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요 암모니아는 있잖아요. 우리가 포유류니까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아니, 어류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암모니아가 나가요. 어류. 왜? 물속에 있으니까. 그냥 찌찌 쏴버리면 끝나거든요. 근데 새들은 어떨까요? 요산으로 나와요. 요산. 새똥 아니죠, 새똥. 걔는 오줌을 싸지 않아요. 왜요? 몸 안에 오줌을 넣어 갖고 다닐 만큼 몸무게를 키울 수 없어요, 걔들은. 그냥 똥으로, 요산으로. 본네트 같은 데 떨어진다, 얼른 닦아내야 돼요. 나는 부식되어버립니다. 알겠지? 새똥 맞아봐요. 맞은 적 있어요, 새똥? 있어요? 어이구, 저런. 새똥을 맞은 적 있어요? 아니, 앵무새를 키워가지고. 아, 그런 거는 맞아도 안 돼요, 그것도. 아이고, 센데. 비둘기똥 맞는 건 제가 봤어요. 그 놀이공원 왔는데 커플이에요, 둘이 커플. 여자친구가 되게 여리여리 하더라고요. 남자는 거의 남자스럽고 여자애가 비둘기는 데서 뭐 이렇게 뿌려주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인생샷을 찍고 싶겠죠. 그 저한테 사진기를 주면서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찍었는데 전 또 평범을 원치 않잖아요. 한번 비둘기 싹 날리면서 찍어보자고. 그래서 그 남자가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더니 여자애가 막 씩씩 이제 남자 분위기 좋았어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싹 날렸는데 사진을 딱 찍는다 뭔가 하얗게 쫙 떠들어. 똥 싼 거야, 한 번에. 야, 한 놈 싸니까 다 싸대. 근데 저기 남자애는 하나도 안 맞지, 여자애가 이쪽 올게. 울먹울먹하는 얼굴 있죠? 울먹울먹하는 얼굴. 제가 없었으면 울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걱정하는 눈빛을 보내면 안 돼요, 그때. 아유, 닦으셔야겠네, 그거 같죠. 내가, 어떡합니까? 그러면 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자, 이것들이 이제 이동하는 걸 찾는 건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노폐물의 배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로 나간다고 써 있어요? 호흡계나 배설계로 나간다. 보이죠? 호흡계로 CO2 뿐만 아니라 누구로 나가다? 수증기도 나갑니다. 이 수증기도 배설물이에요. 왜요? 호흡을 통한 생성물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오줌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땀을 통해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알았지? 땀은 니네 잇모근을 통해 나가는 건 알죠? 그죠? 이게 보통 체온 조절하는 데도 되게 유리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쪽은 여기는 되게 간단하게 나타냈거든요. 요게 쪼까 좀 까칠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 주더라고. 잘 봅니다. 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이거? 콩팥. 신장입니다. 자, 우리가 신장이라 불리우는 콩팥은요, 네프론이라는 기본 단위체로 되어있어요. 그냥 이건 꼭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학교에서 이걸 안 배우면 괜찮은데, 이거 배우는 학교들이 많더라고. 봐요. 네프론이라고 하는 이 조직 단위가 콩팥의 신단위거든요. 근데 이 신단이라는 표현이 뭐냐? 세포와 세포로 모이는 조직이 있죠. 조직. 아까 세포 그 다음에 조직이었잖아요. 그럼 조직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관은 아니거든요. 기관은 신장이 기관이에요, 그냥. 근데 기관을 구성하는 게 조직이니까 이 조직 단위가 네프론인데 얘가 뭘로 되어 있느냐? 사구체. 알겠어요? 그리고 말피 기소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사구체하고 보먼주머니.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세뇨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말피기소체라고 불러요. 이렇게 조직이 돼 있어요. 얘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신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신우라는 거고요. 요 콩팥 깔딱 깔때기 이렇게 쓰거든요. 콩팥 깔때기. 임시 오줌이 모이는 곳인데, 자,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생긴 게 보문주머니거든요. 이게 보문주머니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세뇨관이에요. 이게 세뇨관.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여기 막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이렇게 뭉쳐 있어. 그러니까 실사자와 공 구자를 써서 사구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조직이 네프론인 거죠. 이게 100만여 개가 있어요. 어딜 향해 있다고요? 저 신호를 향해 있는 거예요. 쭉쭉. 알았어? 이게 신장 겉질. 안에가 속질이라면 속질 쪽에 뭐가 있고 세뇨관이 있고 그 사구체 바로 밑에 보문주머니가 있고 요런 모습에서 여기서 이제 여과 과정 그리고 재흡수 과정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봅시다. 자, 여기다 이렇게 제가 그리는 요게 바로 세뇨관과 보문주머니를 그린 거예요. 요게 누구고? 요게 세뇨관이에요. 세뇨관. 이게 누구라고요? 보먼주머니에요. 보먼주머니. 이게 원래 안에는 이게 선생님 빤때기 그랬지만 얘들 막 꼬불탕꼬불탕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꼬불탕꼬불탕할수록 표면적이 넓어서 주변에 물질들하고 교환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말의 뭐까지 다 빨아들이려고 애들이 뭐 헬리그리만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냥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봐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뭐 옛날 분필도 많지만 부러진 거 없슈. 예.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게 사구체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막 뭉쳐있는 거죠. 이렇게 뭉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뭉쳐있는데 얘를 모세혈관을 뭐 이렇게 그릴게요. 아 힘들다. 이렇게 그릴게요. 자, 사구체고요. 이게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혈관들이 막 뭉쳐있는 거죠. 구처럼. 알았습니까? 우린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
모세혈관으로 뭐가 지나가겠어요? 혈액이 지나가요. 어딜 통해서? 신동맥을 통해서 들어온 혈액이 지나갑니다. 들어가면 이 신장을 거치면서요. 일단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일어납니다. 일단 이걸 무슨 과정이라고 그러냐면 여과 과정이라고 해요. 여과라는 게 뭐냐면 덩치가 큰 놈은 못 넘어가고 덩치 작은 놈은 넘어간다는 얘기. 여과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과는 사구체에서 어디로? 공원 주머니로. 이때 고분자는 넘어가지 않아요. 고분자 여과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 고분자가 누구냐? 바로 단백질이나 그 다음에 뭐 혈구나 얘들이 제일 잘 나와요. 혈액에도 여러분 단백질 있어요. 혈장 단백질. 걔들이 항체에 올려가 되거든 나중에. 알았어? 자, 일단 고분자는 여과가 되지 않고 그러면 누가 여과가 되느냐? 저분자들이 여과가 되죠. 상대적으로 저분자 애들이 여과가 됩니다. 그럼 누구냐? 대표적으로 얘죠. 우리 요소 지금 걸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소가 제일 많이 넘어오고요. 그 무엇 못해도 물이 제일 많이 넘어옵니다. 알았습니까? 어차피 여기 물도 있어요. 얘들 너무 올라면. 그 다음에 대표적인 애가 포도당이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요. 그 다음에 무기염류라고 하는 거 해봅시다. 무기염류. 그러니까 이렇게 저분자가 여과된 이런 놈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원료라고 합니다. 원료. 그러니까 여기 원료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 원료. 이 원료가 여기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거든요. 그때 여기서 이런 일이 생겨요. 보세요. 우리 몸 안으로 흡수되는 거고요. 이건 뭡니까? 분비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재흡수. 얘는요. 재분비. 그래서 이 세조각이 꼼짝꼼짝 해야 돼요. 몸을 한참 걸어다니면서 걸러지고 빨아들이고 다 빨아들이고 그래야 되니까. 알았어? 그때 이 제흡수 얘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제흡수는 어디에서? 세뇨관에서 어디로 일어나는 거죠? 모세혈관. 이때 아미노산 포도당은요 100% 제흡수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물도 제흡수를 합니다. 알았어요? 물의 제흡수도 해요. 항이뇨 호르몬, 바소프레신이라는 그 항이뇨 호르몬에 의한 경로에서 ADH라고 해서 얘도 제흡수를 하죠. 근데 요 과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능동수. 뭐를 이용한다는 거죠? ATP를 이용한다. 왜요? 아미노산하고 포도당은 우리한테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혈액 속으로 다 끌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근데 모세혈관 여기만 있네.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도 계속 다 골탕해야 일말의 나무까지 다 빨아들이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로 빠져나가면 여러분 빠져나가면 오줌이 되거든요. 오줌 속에서 포도당이 측정이 됐다. 그러면 다 못 빨아들인 게 아니라 얘도 빨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380인가 정도 있어요. 그거 말고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혈액에. 그게 당뇨병이에요. 알았어요? 그 안에 항상성이 무너진 사람이죠. 그 다음 보세요. 이 물의 제흡수의 증거가 뭐냐? 봐. 여기 내가 선생님 이렇게 써봐요. A, B, C, D 해봅시다. 요소 농도를 보면 A보다는 B가, B보다는 C가, C보다는 D가 이렇게 농도가 자꾸 커져요. 이건 증거라고. 왜? 니네 요소는 어디서 만들어지니?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그 왜 농도가 증가할까? 물이 그만큼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찌개를 끓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찌개가 짜지잖아. 뭐가 날아가서? 물이 날아가서.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아, 이게 물의 제흡수 증거인 거야. 요소 농도가 점점 진해지는 거.
그 나중에 보면 원료 속에 있는 영양소, 그 다음에 오줌 속에 있는 영양소 이런 거 비교할 때 원료까지는 있는데 자, 혈액 속에는 단백질도 있고 혈구도 있고 얘들 다 있어. 근데 원료 그럼 얘들이 사라져. 고분자란 얘기야. 그리고 얘만 있다. 그러니까 오줌 요소 아미노산이 사라져. 알았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러냐? 혈액, 원료, 오줌. 그랬을 때 오줌에 0이 되는 애들. 원료까지 있는데 오줌에 0이 되는 애들이 아미노산 포도당. 알겠지? 그 다음에 원료일 때 0이 되는 애들이 보통 단백질이나 혈구. 알겠지? 그러니까 혈액 속에 다 있는 거야. 혈액 속에. 근데 이것도 있다. 봐라. 이렇게 재흡수하고 재분비되는데 물이 매개체이기 때문에 알았니? 이렇게 재흡수할 때 요소도 빠져나가. 일부 요소도. 그래서 여기는 요소가 높고 여기는 요소가 낮다. 선생님 여기 요소 있으면 어떻게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소가 아예 다 흡수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지? 일부 요소는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뭐 재흡수, 재분비가 100% 재흡수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재분비를 100% 하는 애도 있고 크레아틴이라는 놈이 있고 막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가져온 경우 있으면 설명을 해주고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 90%는 지금 번외로 공부한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것만 끌고 갈까요? 우리는 아까부터 호흡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배설계까지 왔잖아요. 그죠?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로 왔는데 이게 그냥 하나하나 구분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흡계가 하는 일은 대기 중에 산소기체를 우리 몸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걸 호흡계를 통해서 끌고 옵니다. 분합차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CO2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노폐물이니까. 그러면 들어온 O2 혹은 내보낼 CO2는 뭘로 담아져 오는 거야? 혈액으로 담아져 오는 거야. 혈액으로. 어디를 통해서? 순환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심장하고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폐정맥 이런 걸 배운 거라고. 알았지? 순환계로 가보니 심장이 방실방실 걸고 있어요. 방실방실. 여러분들 보기에 좌측. 그죠? 보기에 여기가 좌측이지만 이건 사람 입장에서는 우심방입니다. 알겠습니까? 명심하시고요. 여기가 방실방실의 좌심방, 좌심실입니다. 좌심방, 좌심실은 무슨 혈액이 흐르더라? 동맥혈액이 흐릅니다. 동맥혈액. 그래서 좌심실을 통해서 온몸을 나간 동맥이 대동맥. 우심실을 통해서 폐를 향한 게 폐동맥인데 이 둘은 똑같은 혈이 흐르는 게 아니라는 거지. 폐동맥엔 뭐가 흘렀어? 그쵸. 그 다음에 대동맥에는 그쵸. 딱 지금 대동맥 딱 갖고 있어. 아주 훌륭하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실제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폐정맥과 회동맥을 그랬지. 그치? 정맥이지만 동맥혈이 흐르고요. 동맥이지만 정맥혈이 흐른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알겠지? 그리고 이런 것들 제가 여기다 막 쭉 써놨지만 신정맥, 신동맥 정도 더 디테일하다면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 그림은 잘 나와, 이 그림은. 이 그림은 잘 나옵니다. 어쨌든 간의 역할 정도는 알고 계시고요. 간은 요소합성 떴죠? 쓸개즙 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에 저장도 하고 분해도 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정도는 몇 개 좀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간의 역할 여기서 뭐 배웠다고? 요소합성 배웠어요. 요소합성. 됐죠? 그러면 그런 순환계가 모든 기관계를 뭐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엮어주는 역할.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 이런 걸 다 엮어주죠. 그래서 영양소를 조직 곳곳에도 보내주고 그 다음 산소도 곳곳에 보내주고 CO2도 운반해주고 호흡계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다 내보내주고 그런데 마지막 배설계에 종착했을 땐 여러분 배설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 항문 명심하시라고. 알았지? 항문은 소화계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 배설계 계통에서는 일단은 호흡계를 통해 노폐물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암모니아라는 애는 간을 거쳐서 요소로 바뀐 다음에 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요소는 간에서 합성되지 절대 심장에서 합성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여과 과정과 재흡수 과정을 잘 보세요. 세 군데를 보시면 되겠다. 혈액, 원료, 오줌. 혈액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다음 원료로 넘어오면서 사라지는 애가 혈구 아니면 단백질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그죠? 그
그 다음 원료가 오줌으로 가면서 또 사라진 애들 두 개 누구다? 아미노산 포도당인데 걔들은 선택적 투과라고 하거든요. 선택적 투과 그게 능동수송이에요. 뭐가 이용된다? ATP가 사용됩니다. 알았지? 그리고 요소 농도는 점점 진해지거든요. 오줌으로 갈수록. 알겠습니까? 뭐의 증거다? 물의 제흡수 증거다. 이런 거 정도. 아시겠나요? 그런 거 정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했더니 자, 여러분 48쪽에 탐구자료 참고요. 48쪽에 탐구자료 참. 자, 오줌에 BTB 용액을 넣은 다음 이랬습니다. BTB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노초파거든요. 노초파. 노초파가 뭐냐?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 이게 화학에서 쓰는 색깔이고요. 생명과학은 노란색을 황색이라 합니다. 알겠습니까? 황색, 청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황색이 산성, 청색이 염기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생콩즙을 조금 넣고 여러분 생콩즙이 뭐죠? 단백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요. 알겠죠? 오줌의 색깔 변화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줌은 황색을 띠죠. 보니까. 그 다음에 오줌 플러스 BTB 용액을 넣었더니 중성입니다. 됐습니까? 중성입니다. 여러분 오줌은요 노란색을 띠는 게 BTB를 넣어서 띠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았어요? 그냥 오줌이 노래요 원래. 진한 오줌인가 봐요. 자, 거기에다가 BTB 용액을 넣는 처음에 초록색이었는데 점점점 지나갔더니 뭐로 변했다? 파란색 염기성으로 변했다. 알겠어요? 파란색 염기성으로 변했다. 결과 오줌에 BTB 용액을 넣으면 초록색을 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오줌은 중성을 띈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 생콩즙을 넣었죠? 그죠? BTB 용액을 넣은 오줌에 생콩즙을 추가하면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더라. 오줌이 중성에서 염기성으로 변하더라. 해석을 한다. 무슨 얘기냐? 결국은요. 생콩즙이 단백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가 분해가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분해가 돼서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암모니아가 합성된 애가 누구예요? 요소예요. 암모니아를 합성시켜서 만든 애가 요소라고. 그게 간에서 일어났다고. 그런데 반대로 요소를 분해하면 뭐 나올 거예요? 암모니아가 나오겠죠. 그 암모니아가 염기성입니다. 알겠습니까? 암모니아 수 자체가 염기성이라고요. 그래서 생콩즙이 그 속에 어떤 효소를 갖고 있다? 유레아스라는 효소가 갖고 있다. 유레이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로 끝나면 효소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아밀레이스, 펩티데이스, 라이페이스, 이스로 끝나면 다 효소예요.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요소를 분해를 시킨 거예요. 뭘로? 암모니아 2개로. 알았어? 요소 하나를 암모니아 2개로 분해를 시켜 놓으면 용액이 염기성으로 변하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콩즙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지. 오줌이 두 번째요. 오줌에 생콩즙을 넣으면 염기성으로 변하는 거와 어차피 생콩즙에는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근데 얘가 염기성으로 나가는 걸 보라. 오줌 속엔 요소가 있었구나를 확인하는 거라고 지금. 다시 유레이스라는 효소는 어디에 들어있었다고? 생콩즙에 들어있었던 거야. 자, 요소는 액성이 뭐였니? 중성이었단 말이야. 요소는 액성이 중성인데 얘를 유레이스 효소를 따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생콩즙을 넣어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던 유레이스가 요소를 분해한 거야. 알았어? 엄밀히 말하면 물질 대사에서 이게 뭐에 해당되냐? 이화에 해당된다. 이화. 이화가 됐든 동화가 됐든 다 같이 뭐가 필요하다? 생체 정촉매인 효소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의 증거라고 지금 이게.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가서 요소를 분해했더니 그 분해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냐? 암모니아라면 반드시 액성을 띌 거다. 염기성을. 그래서 BTB로 확인한 거야. 청색을 띠는 거야. 이해 갔니? 다시 오른쪽으로 와봐. 자, 비커 A2에 표와 같이 용액을 넣고 BTB 용액을 떨어뜨린 다음 BTB 용액을 넣은 직후와 20분 후 용액의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니네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거든. 이렇게 교과서 실험은 자주 나와. 자, A를 봐봐.
2% 요소 용액이 있고 증류수. B를 봐봐. 2% 요소 용액이 있고 생콩즙. 여러분 보여? 누가 조작인지? A, B를 딱 보니까 콩즙이잖아. 그지? 생콩즙이 안 들어있는 A가 뭐라고? 대조군이 될 거고. A, B만 딱 보면. 그지? 통제는 누구누구 했어? 2% 요소 용액을 통제했는데. 맞지? 먼저 2% 요소 용액에 중류수를 넣은 곳에 BT를 떨어뜨리면 초록색인데 생콩즙 3이 들어가니까 얘가 염기성으로 변하더라는 뜻이야. 우리는 알고 있어. 누구 때문에? 생콩즙에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서 요소를 암모니아로 바꿨다. 방금 전에 배웠잖아. 다음 C를 봐봐. 오줌 플러스 중류수가 있고 오줌 플러스 생콩즙 3, 중류수 플러스 생콩즙.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C, D를 보면 누가 대조군인데? C가 대조군이다. 그치? 생콩즙을 집어넣은 D가 실온군인 거야. 그런데 E를 한번 봐봐라. E는 무슨 말이냐면 중류소 더하기 생콩즙이거든. 자, 이때는 누가 통제됐냐? 생콩즙이 통제됐어. 그치? 자, 그럼 뭐? C는 우리가 초록색이라고 띄었지? D는 뭐라고 돼 있어? 오줌과 생콩즙에 대한 얘기 썼지? 그럼 E를 하는 이유가 뭐냐? 자, 봐봐. C를 실험했을 때 초록색이었다니? 그런데 D가 파란색으로 변했어. 근데 이게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 오줌 속에 있는 요소가 분해돼서 염기성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생콩즙 때문에 파란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밑에 실험 하나 더 한 거야. 생콩즙은 무슨 색깔이야? 노란색이었던 거야. 산성. 그런데 오줌이랑 만나면, 알겠어? 청색으로 된 거니까 아, 뭔가 화학 변화가 일어난 걸 알고 보강 대조군을 하나 더 보여준 거라고. 알았죠? 자, 밑에 기관기 통합작용 봐봐. 자, 이것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거든. 모의고사에. 근데 요즘에 너무 쉬워갖고 얘가 잘 안 나. 아니, 물을 여기다 뭐 계속. 나 답답해 아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봅시다. 여러분 거기에 기관계가 뭐뭐 나오나 확인해봐요. 기관계 뭐뭐 나와요? 무엇이 기관계로 나옵니까? 소화계 또 그렇죠. 배설계도 있죠. 순환계도 있죠. 호흡계도 있죠. 보여요? 걔들을 중간에서 이어주는 애가 누구예요? 순환계죠. 그래서 걔들 이어주는 게 순환계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중간에 누가 있다? 순환계가 있어요. 순환계.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누가 있습니까? 소화계가 있어요. 이렇게. 알겠어요? 먼저 여러분들 소화계를 잘 보세요. 소화계는요, 일단 누가 들어가고, 음식물이 들어가요. 누가 나옵니까? 고구마가 나옵니다. 맞죠? 맞아요. 고구마가 나와요. 근데 이때 소화계 쪽으로 움직이는 거 우리는 다 뭐라고 그러죠? 소화와 흡수라는 표현을 쓰고요. 소화계에서 이런 소화활동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가 아닌 거죠. 소화계는 우리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몸 밖이에요. 그건. 알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열은 우리가 ATP 합성에 쓸 수가 있다는 거지. 명심하시라고. 그러니까 얘들은 세포호흡이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열은 내지만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흡수된 영양소가 이동을 합니다. 이걸 잘 보세요. 써있는 글씨를. 자, 순환계는 우리 온몸을 돌면서 영양소도 공급해주고 기체 교환도 담당해 주죠. 그게 그 밑에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세포라는 건 우리 온몸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여기에 뭐를 갖다 주고? 영양소, 그 다음에 옷들을 갖다 주고. 여기서 영양소라는 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을 말해요. 세포호흡에 직접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를 걷어옵니까? CO2와 노폐물을 걷어오죠. 그죠? 자, CO2. 그 다음에 노폐물, 구체적으로 질소 노폐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요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소.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호흡계를 보세요, 호흡계. 자, 호흡계는 외부에서 들어가는 기체가 누구고요? O2 있고 나오는 기체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기체가 O2, 여기서 나가는 기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내용적인. 이해 갔어요? 이게 무슨 열반이야? 폐? 정맥이지. 심장으로 들어오니까. 이건 폐? 동맥이 될 거고. 순환계에 있는 애들. 그치? 그냥, 여기서 배설계 쪽으로 집어넣게 되면. 그지? 배설계 쪽에서는 누가 나가지? 질소노폐물이 지나갈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가는 애는 포도당 아미노산 보낼 수 있어. 100% 제곱사니까. 그치? 하지만 구체적 가장 중요한 거 질소 노폐물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 오줌 나와.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걸 틀린 애는 없다는 거지. 눈 2개, 입 하나는 다 맞춥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거기에 각 기관에 이상이 생길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소화기 이상,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에너지 생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애들이 이제 뭐 알레르기 있는 애들, 음식물 알레르기나 이런 것들. 그 여러분들 보면은 뭐 고열에 시달릴 때, 그죠? 고열에 시달리면 누가 죽어요? 효소가 죽어, 효소가. 그러면 설사하는 거죠. 그죠? 장염 같은 거 걸렸을 때. 그 다음에 호흡기 이상. 이런 거 호흡기 이상은 여러분, 그거 뭐라고 하지? 늑막염도 소흡을 하기 어렵고, 여기, 뇌나 이쪽에서 오는 게 늑막염인데, 사실은 이 가운데, 그러니까 뇌수막염, 늑막염, 뭐 막에 이상이 생긴 건데, 늑막염은 군대도 안 가요. 면제예요. 호흡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래갖고. 또 뭐 폐기종? 뭐 이런 거. 폐에 뭐 염증 생기고, 물 차고 막 이런 것들. 호흡에 문제가 와가지고요, 사람이 금방 죽을 것처럼 호흡 속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쓰러집니다. 계단도 물론 못 올라가고 쓰러져요. 병원 무조건 가야 돼요. 코 뚫고 그 떼어내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순환계 이상. 아, 이게 제일 큰 건데, 여러분. 순환계 이상은 동맥경화 같은 게 순환계 이상이에요. 혈관 내부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죠. 그럼 혈액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쪽에서 병목 현상이 생겨서 거기 들어가려면 혈류속도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막 혈액이 멈추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동맥경화 같은 것들이 혈관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노폐물이. 그럼 이쪽으로 혈액이 쭉쭉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쭉. 그치? 그래서 여기가 커져요. 커져요. 나중에 이게 빵 터지는 거지. 이게 이런 뜻이 동맥경화예요. 알겠어요? 근데 뭐 심장에 터지면 심근 질환이라고 하고요. 뇌에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나왔었죠. 동맥경화가 그래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배설계 이상. 뭐 이거 단백질을 뽑아내는 사람도 있고요. 알았어요? 오줌을 그냥 줄줄 싸는 거 있어요. 오줌장애 요붕증인가 뭐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그리고 뭐 배설계 이상이 생기면 표가 너무 많이 나서 걔는 정상인처럼 모를 수가 없어요. 아이리턴 알았어요? 뭐 결석이 생겨서 막 고생하시는 분들 있고. 결석 생긴 사람 봤어요, 주변에? 그 산모 고통이 10배, 산모의 고통. 또 옛날에 학교 선생님으로 있을 때 앞에 앉아있는 일본어 선생님이 결석 때문에 그분이 그랬어요. 제가 기독교를 믿게 된 계기라고. 결석이. 너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참지를 못한대요. 저는 겪어본 적이 없어갖고 여튼간에 계속 헤매고 있어요. 여튼간에 그런 것들이 각 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합니다. 넘기시고요.
여러분 거기 51쪽 잠깐 가보세요. 51쪽. 거기서 비법 특강이라는 좀 그림 잠깐 보고 갑니다. 그 설명만 해드릴게요. 기체 교환의 원리는 우리가 이미 분합차라는 거 배웠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 그 숫자가 써 있을 겁니다. 그림 안에. 거기 폐를 한번 보세요. 대기 O2가 158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밀리미터 Hg. 알겠어요? 158 밀리미터 Hg라고요. 다시 말해서 1기압이 760이거든요. 알겠어요? 그게 20%. 원래 21%가 산소라고 그냥 공기 중에. 그게 약 158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CO2는 0.03% 정도 되거든요. 그게 되게 작아요. 퍼센테이지가 0.3 정도가 밀리미터 H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동맥혈에 O2가 얼마큼 있어요? 100mm Hg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여러분 동맥혈이면 산소 분압이 상당히 높은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기 중에 158보다 더 작죠?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야 O2가 넘어오니까요. 알았어요? O2가 그래야 넘어옵니다. 분합차에 의해서. 동맥혈이 높잖아요? 그럼 혈액에 있는 O2가 빠져나갑니다. 밖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100을 뭐 기준으로 잡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1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상대값이. 누구랑 비교해라? 정맥혈이랑 비교하세요. 자, 100 정도의 O2 분합차가 정맥혈로 올 때 O2 얼마인가 봐봐요. 40이죠? 얼마큼 해리됐다고 한다? 60만큼 해리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조직에 60만큼 준 거죠. 그럼 CO2를 한번 볼래요? CO2의 동맥혈은 40이라고 돼 있죠? 정맥혈 봐봐요. 얼마야? 50이죠. 10만큼 가져온 거죠. 알았습니까? 요런 걸로 인해서 조직과 어디 사이,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교환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정맥혈을 봤더니 결과는 쪽으로는 산소를 어느 정도 한 60만큼 해리시키고 CO2를 10만큼 데리고 온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혈액순환 보세요. 폐순환과 온몸순환이란 말이 써있는데 우리는 문맥순환도 배운 거야. 아까 기억나냐? 문맥순환. 그러니까 수용성, 지용성 그런 걸 문맥순환이라고 하거든. 자, 먼저 폐순환부터 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지? 폐, 동맥. 폐, 정맥에 각각 정맥혈과 동맥혈이 이룬다는 거.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냐? 다시. 우리가 밑에. 아래. 아래. 혈액순환. 거기에 보시면 폐동맥 쪽엔 무슨 혈이 흐른다? 정맥혈. 폐정맥 쪽에는 동맥혈. 알겠어요? 그 피가 흐른다. 그 밑에 온몸 순환을 보시면요. 대동맥을 통해서 어디를 지나서 모세혈관을 지나서 대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돈다? 우심방으로 돈다는 걸 거예요. 출발은 대순환의 출발은 온몸 순환의 출발은 좌심실입니다. 알겠어요? 좌심실에서 나간 피가 종착역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거죠. 폐순환의 출발은 어디죠? 우심실에서 출발한 피가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해 갔어요? 실방이에요. 자, 넘기시고요. 보자. 됐어. 오케이. 페이지 잠깐만. 55쪽에 8번 잠깐 봐. 8번. 자, 그림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가나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야. 보이지? 위에 있는 애들이 누구라고? ATP야. 알았지? 아래쪽에 있는 애가 누구다? ADP다. 우린 여기서 TP의 T는 tree, 3이란 뜻. ADP의 D는 die, 둘이란 뜻.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 있지? 이 동그라미 기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 이화작용이거든. 이걸 뭐라고 한다?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거야. 기억이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지? 미토콘드리아야. 알았니?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맞지? 이란 있어, 그런다. 미토콘드리아는 뭐가 일어난다? 니은이 일어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에서는. 기억은 어디서 일어나? 근육이나 능동수송 이런 거 할 때 일어나는 거라고. ATP를 써야 되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지 않니? 686이라는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니? 그 중에 40%를 ATP 합성에 쓴다고 써있잖아. ATP 합성에 쓴다고. 동그라미 니은이라고. 이해갔지? 걔가 어디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잘 보라고. 이게 화살표 모양을 잘 몰라갖고 틀리는 친구도 많거든. 그리고 ATP다, APT라고 쓰지 마라. 이 서술형에다 아파트 써놓지 마. 알았냐? ATP다. 꼭 기억하라. 그 다음. 넘겨서. 12번 됐고. 자, 페이지 58쪽 가. 여기는 정말 할 게 별로 없는데. 알았어? 생각을 잘 들어봐. 물질 대사와 건강이라는 부분에서는 여러분, 에너지 대사의 균형해가지고 써있는 게 있어. 여기선 여러분들 그냥 영양 과다하면 살찌고 영양 부족하면 아유 마르겠다. 이게 끝인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 좀 부끄럽잖아. 바로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뭔가 봐. 기초대사량. 거기에다 활동대사량. 그리고 일일대사량. 이것만 잘 구분해서 알아둬라. 자, 물질 대사와 건강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기초 대사량이다. 기초 대사량인 게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잠만 자도 필요한 에너지가 기초 대사량이야. 우리 몸을 뭐 하는 거? 유지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뭐 1세제곱미터당, 아니 뭐 1제곱미터, 아니 1kg당 뭐 이렇게 에너지를 줘. 그럼 니들은 그 출제자가 준 사람, 철수도 줬고 염수 줬고 킬로그램에 그걸 곱하면 알겠니? 예를 들어 1시간에 1kg당 예를 들어서 1kcal가 기초대사량에다 한다면 60kg인 사람은 1시간에 얼마? 60kcal를 소모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루는 24시간이야. 곱하는 거지. 알겠어? 그게 기초대사량. 알았지? 그러니까 뭐야? 기초대사량이라 하면 생명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알겠지? 이걸 식물에 갖다 적용하잖아? 식물은 그걸 호흡량이라고 부른다. 알았어? 식물은 호흡량이라고 부르고 동물은 뭐라고 한다? 기초대사량.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렇게만 정의하고 말아. 그러니까 이런 말이라고 하면 돼. 선생님은 하루에 밥 한 공기가 필요해. 딱 한 공기를 먹어야 돼. 그럼 한 공기만 딱 먹어.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알았어? 누가 옆에서 쌩! 그럼 내가 어이쿠! 그럼 죽는 거야. 에너지 쓸데없는 에너지 써갖고. 그냥 누가 계속 있는 거야. 야, 저 이쁜 여자가 쳐다보면 죽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뭐 이런 거지. 와, 맛있는 음식 있다. 어디? 그랬다 죽는 거야. 쓸데없는 에너지 썼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밥을 2공기 줬다. 그럼 한 공기는 기초대사량에 쓰고 나머지 한 공기 갖고 이제 고개도 이렇게 들었다 하고 눈도 이렇게 들었다 하고 이거 소리도 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한 공기 갖고. 그럼 그 한 공기를 뭐라고 그러냐? 활동대사량이라 하는 거야. 그 한 공기를. 알았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하루에 몇 공기를 먹은 거야? 2공기를 먹었겠지? 일일 대사량이 그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게 왜 시험에 되게 애매하냐면 이론적으로는 이러죠. 이론적으로는. 니들 빵이 몇 킬로칼로리 써있는데 진짜 먹으면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그걸 못 믿었으면 사람들이 그냥 기분 좋게 먹으면 0칼로리가 조금 이런 말도 쓰고 그죠? 그런 거에 사람이 그 상황에 따라 킬로칼로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뭘 먹었는데 살이 전혀 불지도 않았는데 어떤 때는 잠깐 먹었는데 뭐 살이 확 불고. 이건 뭐냐면 그냥 그때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몸의 신진대사의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래요. 다만 주구장창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제 살이 찌거나 빠지는 거죠. 계속 안 먹으면 빠지는 거고 계속 그걸 먹게 되면 살이 찌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론적 계산밖에 없거든. 그래서 시험에 내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게. 알았습니까? 일단 활동대사량 무엇입니까? 활동대사량. 제가 얘기했잖아. 나는 기초대사량이 밥 한 공기인데 밥 두 공기를 먹었어. 그럼 뭐가 활동대사량을 쓸 수 있는 에너지다? 나머지 한 공기야. 알았지? 그런데 그 한 공기를 활동대사량을 쓸 수 없는 것도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1시간 동안 자전거를 탔고 어디 운동장을 뛰어다녔고 몇 시간 동안 뭘 했고 그걸 다 합친 게 활동대사량이거든요. 그 활동대사량과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을 합한 게 일일 대사량인데 그거보다 많이 먹었으면 살찌는 거고 그거보다 적게 먹었으면 살 빠지는 거다 이런 이론이에요. 지금 얘기는. 그러니까 활동대사량은 그냥 기초대사량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량이에요. 알았죠? 근데 이게 섭취한 게 아니란 말이야. 다시 봐. 기초 대사량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 활동 양을 뜻해요. 신체 활동 에너지량. 알겠습니까?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친 게 뭐라는 얘기예요? 일일 대사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일 대사량이 섭취량보다 적다면 살찌는 거고요. 많다면 살 빠지는 거겠죠. 그래서 기초 대사량 플러스 활동 대사량을 칭한다라고 하는 게 끝이에요. 알겠습니까? 밑에 보면 탐구자료창에 음식물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량이 써 있는 건 뭐냐면 음식물이라는 건 얘가 하루 동안 먹은 양이고요. 그 다음에 얘 몸무게가 있을 거니까 기초대사량이 있겠죠? 그리고 밑에 활동량이 있겠잖아요. 그 기초대사량의 활동량을 더한 값이 얘가 먹은 음식량보다 많으면 얘는 살이 빠지는 거고 적으면 살찌는 거다 이런 걸 물어보기 위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뭡니까? 일종의 노동력이 필요한 문제라고 할까? 다 뽑혀야 되니까. 알았습니까? 자, 오른쪽에 대사성 질환가 봐요. 이건 나올 수 있는데요. 대사성 질환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요. 이 대사성 질환이 질량이라서 뻔했다. 대사성 질환이 전염이 돼야 안 돼요. 보세요. 일단 고혈압 있죠. 그 다음에 당뇨병 있죠. 고지혈증 있죠. 지방간이 있죠. 구루병 있죠. 이거 전염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질병과 병원체랑 같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얘는 조용급이에요. 조용급.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 신진대사의 불균형이에요. 신진대사.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병이라는 거죠. 그 병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봤더니 대표적인 게 고혈압과 당뇨예요. 알겠지? 고혈압과 당뇨. 여러분 고혈압은 왜 일어나죠? 아까도 봤지만 혈관벽이 막혀서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음식물 섭취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었다든지 이러면 나이가 들어서 고혈압에 들릴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식사가 불규칙하다 그러면 우리 몸이 음식물을 빨아내는데 규칙이 못하니까 빨아들이는데 규칙적이지 못하니까 한꺼번에 확 그러다가 안 써요. 왜? 이 균이 언제 또 굶을지 모르니까 몸에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규칙성이 깨지게 되면 대사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대사순환이 엉망진창이 돼서 생기는 게 당뇨하고 고혈압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혈액에 뭐가 지질이 많이 쌓이고 혈액 운반 속도가 느려지고 그게 교지혈증이에요. 고지혈증. 알겠어요? 혈액 운반 속도가 느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피로하죠. 확확 돌질 못하니까 피로합니다. 계속 무능력해지고요. 사람이. 그리고 지방간. 여러분 지방간은 간이 탄력을 잃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겁니다. 간에 지방이 껴요. 그러면 딱딱해지는 거예요. 간은요. 자기 전체 10%만 있어도 표시가 안 나요. 몸 밖으로.
혈류 무던히 다 하죠. 그러다 간이 아프다 끝난 거예요. 간이 아프면 간 이식밖에 방법이 없어요. 알았습니까? 지방간이 그렇습니다. 지방간이 딱 들어왔다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아, 흑인 뭐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사람 아프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안색이 검해져요. 알겠지? 술을 많이 마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루병이라는 게 사실 옛날에 사람들이 말하는 게 곱추였어요. 곱추. 근데 멀쩡했던 사람이 다리가 이렇게 휘는 거죠. 이렇게 휘는 거. 알겠어요? 그런 게 구루병이에요. 구루병. 비타민 D 부족. 알았어? 거기서 보시면 뭐 뼈가 약해서 이런 말이 쓰이고 성장장애. 야, 정말 너네가 위험한 게 너희들 때야. 너희들 때. 너희들 때는 뭐든지 잘 먹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좀 가려서 잘 먹어. 길바에 떨어지고 주워 먹고 그러지 말고. 알겠냐? 가려서 충분히. 그러니까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알겠어요? 여러 가지를 먹어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따라 뭐 먹는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나?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고 뭐 이런 얘기인데 대성에서는 뭐 특별하게 쓸 게 없네요. 고혈압 같은 것도 써볼까요? 고혈압. 고혈압은 뭐라고 써놓은 게 좋을까? 증상 이런 건 상관없고요. 합병증도 상관없고요. 정말 없다. 야, 이게 다 똑같은 말이거든. 스트레스, 식사 습관, 운동 부족. 뭐를 하든 이게 다 보여. 예? 대성질환 쓰지 마. 괜찮아. 나중에 여기는 학교 선생님이 내든 안 내든 여기는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요? 여기는. 알겠니? 다만 당뇨병은 말이다. 두 개로 나뉜다는 건 알아둬라. 제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는데 1형 당뇨는 유전되는 거야. 부모님한테. 알았지? 근데 2형 당뇨는 여기 대사성 질환. 이게 지금 2형 당뇨거든. 알았어? 후천적으로 자기 몸 관리에 실패해서 오는 게 2형 당뇨야. 걔는 인슐린은 정상 분비가 되는데 조직에서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해갖고 일어나는 게 있고, 인슐린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인슐린 자체가 안 나오는 애들, 그런 애들이 1형 당뇨, 유전. 알겠니?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쪽도 오케이.